자정이 넘은 시간, 강태민은 술기운이 섞인 피로를 이끌고 자신의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었다.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보석처럼 펼쳐진 그 값비싼 공간은 언제나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이 침묵에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고요함은 유난히 깊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안에 서유진이 있어야 할 공간이었다. 그녀는 늘 그가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소파에 앉아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혹은 이미 침실에서 잠든 차에 그를 기다렸다. 그녀의 존재는 공기처럼 느껴졌다. 너무 당연해서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나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것. 하지만 오늘 그 공기는 텅 비어 있었다. 태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짜증이 치밀었다. 말없이 자신을 기다리는 그녀의 순종적인 모습은 그를 질식하게 만들었지만 예고 없이 자리를 비우는 이런 돌발 행동은 그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끌어내리고 값비싼 재킷을 소파 위로 아무렇게나 던졌다. 이 성의 주인은 자신이며 성 안의 모든 것은 자신의 통제 아래 있어야 했다. 그의 아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물을 마시기 위해 다이닝 룸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모든 것의 답을 발견했다. 어둠 속에서도 차갑게 빛나는 검은 대리석 식탁 위. 하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결혼 반지에 눌린 채 놓여 있었다. 종이 위에는 간결하고 단정한 글씨체로 이혼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서유진이라는 이름 옆에는 망설임의 흔적 하나 없는 또렷한 서명이 남아 있었다. 태민은 잠시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첫 반응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어이없음과 조소가 뒤섞인 싸늘한 감정이었다. 그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지난 3년간 자신의 경멸과 무시를 그림자처럼 견뎌내던 여자였다. 죽은 사람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완벽한 아내라는 가면을 쓰고 살던 그녀가 이제 와서 이런 유치한 반항을 하는 건가? 그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종이를 집어들었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해방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긋지긋한 족쇄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할아버지가 강요했던 이 정략 결혼. 자신의 인생 최악의 오점이자 끔찍한 과거를 매일같이 상기시키는 존재였던 서유진. 그녀가 제 발로 사라져 주겠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유진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침실 옆에 있던 그녀의 작은 드레스룸은 텅 비어 있었다. 계절별로 정리되어 있던 그녀의 옷가지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화장대 위에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다. 그녀가 쓰던 기초 화장품 몇 개와 빗 하나까지 모든 것이 증발해버렸다. 침대 옆 협탁에 항상 놓여있던 낡은 시집 한 권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소멸은 완벽에 가까웠다. 마치 지난 3년간 이 집에 살았던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녀는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떠났다. 격정적인 분노 끝에 뛰쳐나간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준비된 아주 냉정하고 계획적인 이탈이었다. 그 철저함이 태민의 심기를 미세하게 건드렸다. 그는 다시 거실로 나왔다. 집 안을 감싸고 있던 침묵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조용한 아내가 그를 기다리던 수동적인 침묵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절대적인 공허함. 그는 무의식적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그가 내일 아침과 점심에 먹을 샌드위치와 샐러드가 깔끔하게 포장되어 들어있었다. 각 용기 위에는 아침 식사, 점심 식사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태민은 잠시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태블릿 PC를 들어 자신의 내일 일정을 확인했다. 역시나 오전 9시 이사회, 오후 2시 해외 바이어 미팅, 저녁 캅시 호텔 만찬까지 그녀가 비서처럼 꼼꼼하게 입력해둔 일정과 알림이 가득했다.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고 떠난 것이다. 이런 세심함이 오히려 기묘한 불쾌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도망치는 여자의 행동이 아니었다.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끝내고 계약을 종료하는 프로의 행동에 가까웠다. 그녀에게 이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업무였던 것일까? 상관없어. 태민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불쾌한 감정을 떨쳐냈다. 이게 최선이다. 자신은 이제 자유다. 그는 찬장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와 크리스털 잔을 꺼냈다. 투명한 잔에 호박색 액체가 채워지고 얼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다. 그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잔을 들어 올렸다. 새로 찾은 자유를 위하여.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위스키는 평소보다 더 쓰고 수억 원을 들여 꾸민 야경은 텅 비어 보였다. 가슴 한구석에 심어진 작은 불안의 씨앗이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주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이온 합의서와 그 위에 놓인 반지를 보았다. 아주 단순한 디자인의 백금 반지. 3년 전 결혼식에서 그가 의무적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던 물건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반지를 빼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났다. 태민은 지난 3년간 그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성가신 존재, 혹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일 뿐. 서유진이라는 한 명의 인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그저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는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합의서를 신경질적으로 구겨 쥐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법무팀에 연락해서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서류상으로도 완벽하게 정리하리라. 그는 그렇게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에 대답하듯 돌아오는 집안의 침묵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깊었다. 마치 그 무게가 자신의 심장을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강태민은 익숙한 알람 소리가 아닌 창틈으로 스며든 눈부신 햇살에 잠을 깼다. 늘 그를 깨우던 아내의 인기척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잠이 덜 깬 몽롱한 상태에서도 즉시 알아차렸다. 침대의 반대편은 싸늘하게 비어 있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현실이었다. 그는 잠시 천장을 응시하다 몸을 일으켰다. 습관처럼 커피향이 흘러나오는 주방으로 향하려던 그의 발걸음이 문득 멈칫했다. 커피를 내릴 사람도 토스트를 구울 사람도 이제 없었다. 그는 혀를 차며 대신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 선반에는 그의 칫솔과 면도기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란히 놓여 있던 그녀의 칫솔과 클렌징 폼이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커 보였다. 태민은 애써 그 어색함을 무시했다. 그는 어젯밤 그녀가 준비해둔 샌드위치를 기계적으로 씹으며 아침을 해결했다. 맛은 없었다. 늘 먹던 샌드위치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퍽퍽하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다. 회사에서의 하루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얼음 심장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냉철하고 무자비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까다로운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부하 직원을 가차없이 질책했다. 그의 세계에서 감정은 사치이자 약점이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일상에 아주 사소한 균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오후 미팅에 입고 갈 와이셔츠를 찾기 위해 드레스룸에 들어섰을 때였다. 수십 벌의 셔츠가 색깔별로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걸려 있었다. 모두 그녀의 손길이 닿은 것들이었다. 셔츠에서 나는 그녀가 늘 사용하던 섬유유연제의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비서가 건네준 오늘 일정표를 확인하다가 그는 조부님 병원 정기 검진일이라는 메모를 발견했다. 늘 유진이 먼저 챙기고 심지어 할아버지와 동행까지 하던 일이었다. 그녀는 태민의 아내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그의 할아버지를 모시는 손주 며느리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사소한 불편함. 그것이 그녀의 부재가 그에게 준 첫 번째 감정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그 감정은 점점 짜증으로 변해갔다. 냉장고에 채워져 있던 음식들은 바닥을 드러냈고 집안은 전문적인 청소업체가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했다. 그가 서재에서 찾던 중요한 계약서 사본은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없었고 새로 고용한 가사 도우미는 그의 까다로운 취향을 전혀 맞추지 못했다. 그녀의 부재는 자유가 아니라 성가신 혼돈이었다. 조용하지만 완벽하게 작동하던 그의 세상의 톱니바퀴 하나가 빠져버린 듯 모든 것이 삐걱거렸다. 젠장,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혼을 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라져서 자신의 일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법무팀의 고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강태민입니다. 이혼 서류 처리하죠. 네, 대표님. 사모님과 합의는 되신 겁니까? 그 여자가 먼저 서류를 두고 나갔으니 합의는 된 셈이겠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자료는 원하는 만큼 줄 테니.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사모님의 현 거주지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최종 합의를 위해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태민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연락처, 그는 3년간 그녀와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전화를 건 적이 없었다. 그녀의 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언제나 그녀가 먼저 자신에게 연락하거나 혹은 집이라는 공간에 당연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가. 알아보고 연락 주지. 그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곧장 비서실로 연결했다. 김 비서, 서유진 씨 연락처 알아내. 당장 이 지저분한 일을 끝내야겠으니 직접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전해. 그의 명령은 언제나처럼 단호했다. 김 비서는 유능했다. 그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태민은 당연히 몇 시간 안에 김 비서가 서유진의 연락처와 함께 나타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다 되도록 김 비서에게서는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 태민이 막 재촉하려던 참에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대표님, 서유진 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태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다고 사람 하나를 못 찾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합니다. 김 비서는 침착하게 그러나 당혹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서유진 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는 해지된 상태입니다. 사용하던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되었고 은행 계좌는 모두 해지되었으며 잔액은 전부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연락을 주고받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출국 기록도 없으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내역도 없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이 끊겼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태민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짜증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싸늘한 불쾌감이 채워갔다. 이것은 단순한 잠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완벽하게 사라지기 위한 철저한 계획의 결과물이었다. 그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존재감 없던 그 여자가 그의 막강한 정보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것이다. 그의 분노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어떻게 감히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났다. 자신을 귀찮게 하려는 마지막 반항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의 시작인가? 그는 결코 그녀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더 찾아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땅을 파서라도.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게 명령했다.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사무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태민은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구겨진 이혼 합의서를 폈다. 서유진이라는 이름 석자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그 이름은 이제 그에게 짜증이나 해방감이 아닌 텅 빈 공허함을 의미했다. 아주 조용히 존재하다가 더 완벽한 침묵 속으로 사라져버린 여자. 그녀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어젯밤 그의 마음에 심어졌던 작은 불안의 씨앗이 의문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서유진의 수색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탐정 업체와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했지만 그녀는 말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진 듯했다. 강태민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분노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정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변질되어 갔다. 그날 밤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텅 빈 펜트하우스를 배회했다.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그녀의 희미한 그림자는 이제 그를 비웃는 유령처럼 느껴졌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들어있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에 그가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와 함께였다. 서유진이 아닌 눈부시게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여자. 그의 첫사랑. 한채원. 사진을 보는 순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열리며 3년 전 그날의 비극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의 의식을 덮쳤다. 3년 전 그때의 강태민은 지금보다 훨씬 미숙하고 뜨거웠다. 그에게 세상은 한채원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모델 지망생이었던 채원은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태양 같은 여자였다. 그녀의 화려한 아름다움과 거침없는 애정 표현에 태민은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다. 서유진은 그때도 지금처럼 조용한 사람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들끼리 막역한 사이였기에 두 집안은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얼굴을 보곤 했다. 태민의 눈의 유지는 그저 아는 동생일 뿐이었다. 화려한 채원의 옆에 있으면 그녀의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졌다. 가끔 자신을 향해 수줍게 웃어 보이거나 먼 발치에서 동경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의 세상은 온통 채원이었기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랑은 늘 불안했다. 채원은 태민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의 배경과 그를 둘러싼 세상을 더 사랑했다. 그녀는 야심이 있었고 때로는 그 야심 때문에 감정적으로 변해 태민을 힘들게 했다. 비극이 일어난 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밤이었다. 그날도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었다. 태민의 집안, 특히 그의 할아버지가 채원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에 대해 그녀가 불만을 터뜨린 것이 시작이었다. 태민 씨는 날 사랑하긴 해. 아니면 그냥 적당히 데리고 놀다가 할아버지가 정해주는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런 말 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사랑하는데 왜 당당하게 날 소개 못해? 왜 우린 늘 숨어야만 하는 건데? 채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태민의 마음을 핥히었다. 그의 침묵에 절망한 그녀는 결국 가방을 들고 뛰쳐나갔다. 태민은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빗속으로 차를 몰아 사라진 후였다.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태민은 곧바로 그녀의 뒤를 쫓았다. 빗길을 미친 듯이 달려 그녀가 향했을 법한 한적한 국도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처참하게 찌그러진 채원의 스포츠카. 그리고 그 옆에 중앙선을 넘어와 부딪힌 듯한 트럭 한 대. 태민은 차에서 뛰어내려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차로 달려갔다. 피와 기름 냄새가 비와 섞여 역하게 코를 찔렀다. 채원은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숨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빴다. 채원아, 한채원 정신 좀 차려봐. 그가 절규하며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였다. 어둠 속에서 비에 흠뻑 젖은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왔다. 서유진이었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눈은 공포와 충격으로 풀려 있었다. 데이민, 아바, 왜 유진이 여기에 있는지 그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 순간 채원이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뜨고 떨리는 손으로 유진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다. 그대로 고개를 떨구었다. 태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이성을 잃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채원의 마지막 손짓과 겁에 질린 유진의 얼굴뿐이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멋대로 재구성되었다. 유진이 채원을 뒤쫓아왔다. 그녀가 채원과 무슨 말을 했고 그 때문에 채원이 흥분해서 사고를 낸 것이다. 혹은 유진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짝사랑하던 그녀가 채원을 없애기 위해 네오 때문이야. 그의 입에서 증오의 찬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네가 채원이를 죽였어. 전부 너 때문이야. 그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혔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태민에게 유죄의 인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후에 몇 달은 지옥이었다. 태민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망가져갔다. 그런 그를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폭탄 선언을 했다. 서유진이랑 결혼해라. 그 애처럼 조용하고 참한 애가 네 곁에 있어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태민은 미친 듯이 반대했다. 자신의 사랑을 죽인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더욱 그를 절망하게 한 것은 유진이 그 결혼을 아무런 반대 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순종은 채원의 죽음에 대한 속죄라고 그는 멋대로 단정했다. 그렇게 그들의 3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길고 긴 회상에서 깨어난 태민은 서재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채원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고 유진에 대한 증오는
다시금 그의 심장을 차갑게 만들었다. 그래, 이것이 이유였다. 자신이 그녀를 그토록 경멸했던 이유. 그녀가 사라진 것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3년 늦은 도망이었다. 자신의 죄책감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것이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지난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불안감의 정체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는 분노했다. 감히 자신을 속이고 3년 동안이나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곁에 머물렀던 그녀에게 태민은 액자를 서랍에 거칠게 던져 넣었다. 다시 그의 마음은 단단한 얼음으로 뒤덮였다. 하지만 서재를 나와 텅 빈 거실에 섰을 때 그의 발걸음이 다시 한번 멈추었다. 집안의 침묵은 이제 과거의 망령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증오와 경멸의 토대는 과거의 기억이라는 이름 아래 단단해진 듯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균열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렇게 죄가 많은 여자라면 왜 3년 동안이나 자신의 지옥을 묵묵히 견뎠던 것일까?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마치 세상에서 자신을 지워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그렇게 완벽하게 사라져야만 했을까? 그의 단단한 확신 아래에서 아주 작은 의심의 목소리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과거의 기억은 강태민의 마음을 다시 차갑게 얼려붙였다. 그는 서유진의 실종을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닌 죄인의 도주로 규정했다. 그가 그녀에게 품었던 경멸과 증오는 이제 정당한 것이 되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삶에서 완벽하게 도려내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스스로를 지워버렸듯 그 역시 그녀의 마지막 흔적까지 지워버릴 참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색에는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태민은 더 이상 그녀를 찾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는 집안의 총괄 가정부에게 냉정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오늘 안으로 서유진 씨가 쓰던 물건들 전부 치워. 이 집에 그 여자의 흔적은 먼지 한 톨도 남기지 마. 네, 회장님. 그럼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알아서 해. 버리든 태우든 내 눈에만 띄지 않으면 돼. 명령은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몇 명의 가정부들이 동원되어 펜트하우스 곳곳에 스며든 유진의 희미한 자취를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태민은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무심한 척 지켜보았다. 박스에 담겨 나가는 그녀의 물건들은 단출했다. 몇 벌 되지 않는 옷까지, 낡은 책 몇 권, 그리고 그녀가 쓰던 소박한 찻잔 세트. 3년간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살았던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녀가 아끼던 단순한 디자인의 카디건이 버려질 물건 더미 위로 던져지는 것을 보았을 때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썼다. 이름 모를 불편한 감정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다. 한참 동안 집 안을 정리하던 가정부 한 명이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그를 불렀다. 회장님, 옷장 구석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것도 처분할까요? 그녀의 손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인테리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고 평범한 상자였다. 태민의 첫 반응은 당장 갖다 버려였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혀끝을 붙잡았다. 그 상자는 마치 오랫동안 아주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정부에게서 상자를 건네받았다. 이건 내가 처리하지. 그는 스스로에게 변명했다. 혹시 모를 귀중품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물건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니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서유진이라는 여자를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상자를 들고 서재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없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의 내용물은 언뜻 보기에 아무 의미 없는 잡동사니들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낡고 색이 바랜 영화 티켓 한 묶음이었다. 지난 3년간의 날짜들이 찍혀 있었다. 모두 1인용이었다. 태민은 그 날짜들을 무심코 훑어보다가 대부분 자신이 해외 출장을 가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외박했던 주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없는 텅 빈 집에서 그녀는 늘 혼자 영화를 보러 다녔던 것이다. 그 외로운 시간의 증거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티켓 아래에는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있었다. 고등학생 때나 썼을 법한 촌스러운 디자인의 스케치북이었다. 태민은 피식 웃으며 가볍게 책장을 넘겼다. 처음 몇 장은 평범한 풍경화나 정물화였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림의 주제는 단 하나로 좁혀졌다. 바로 강태민 그 자신이었다. 친구들과 농구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고등학생 시절의 그 도서관에서 어려운 문제집을 붙들고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그 대학교 축제 때 밴드 공연을 하던 그의 모습까지 스케치들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태민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서유진은 그가 한채원에게 빠져 그녀를 전혀 인식하지도 못했던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먼발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마음에 담아왔던 것이다. 그녀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사랑의 기록 앞에서 태민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스케치북을 급히 덮었다. 이것은 그저 한심한 소녀의 짝사랑일 뿐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리고 상자 맨 밑바닥에서 그는 다른 물건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작고 값싼 USB 메모리 드라이브였다. 감상적인 물건들 사이에 놓인 이 디지털 저장 장치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 속에 숨겨진 마지막 희망 혹은 절망처럼 보였다. 이 안에 그녀가 사라진 이유가 들어있을지도 몰라. 태민은 잠시 망설였다. 이대로 상자를 닫고 다른 물건들처럼 영원히 치워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자신이 안다고 믿는 과거를 파헤쳐 스스로를 혼란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아야만 했다. 그를 3년간 괴롭혔던 과거의 진실, 그리고 그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진심. 자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왜 그토록 처절하게 자신을 견뎌냈고 또 왜 그토록 완벽하게 사라져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이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국 그는 USB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폴더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있었다. 비밀번호로 잠겨있는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태민은 숨을 멈췄다.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파일의 이름은 3년 전 한채원이 죽었던 바로 그날의 날짜였다. 그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만약 이 파일을 열게 된다면 지난 3년간 자신을 지탱해 온 증오와 슬픔, 그리고 그의 세계를 이루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버릴 것이라는 것을.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뒤흔들 진실의 문턱 바로 앞에 서 있었다. 파일을 열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창이 강태민의 눈앞에서 깜박였다. 그것은 마치 지옥의 문지기처럼 그를 들여보내주기를 망설이는 듯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미지의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었다.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자신의 생일, 한채원의 생일,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짜, 떠오르는 모든 조합을 입력했지만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경고창만 반복해서 나타날 뿐이었다. 그가 신경질적으로 노트북을 덮으려던 순간 문득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설마 그는 기억 저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결혼 서류에서 보았던 한 날짜를 떠올렸다. 그가 단 한 번도 기억하려 노력해 본 적 없는 날. 바로 서유진의 생일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날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자 거짓말처럼 파일의 잠금이 해제되었다. 비밀번호가 그녀의 생일이었다는 사실, 그토록 개인적인 것이지만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사실이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헤드폰을 끼고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그리고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마지막 관문인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녹음이 시작되었다. 빗소리, 그리고 자동차 엔진 소리. 아마도 주머니나 가방 속에서 녹음된 듯. 음질은 좋지 않았지만 목소리를 구분하기에는 충분했다. 내려. 채원아, 제발 차 좀 세워. 그것은 서유진의 목소리였다. 애원과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싫어,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뒤이어 들려온 것은 히스테릭한 한채원의 비명이었다. 태민은 숨을 멈췄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고 이후의 기록이 아니었다.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바로 그 차 안에서의 대화였다. 태민 씨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 가족들은 날 벌레 보듯 한다고 이대로 가다간 난 그냥 버려질 거야. 아니야. 그 사람은 널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진정하고. 사랑하는데 왜 날 숨기는데?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채원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달래려 애썼다. 정황이 분명해졌다. 그날 밤 태민과 다투고 뛰쳐나간 채원을 유진이 걱정되어 뒤쫓아갔고 그녀의 채 올라탔던 것이다. 자신을 말리려는 유진을 채원은 뿌리치고 이 비극의 질주를 시작한 것이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태민 씨가 날 평생 잊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채원의 목소리가 섬뜩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그 사람 가슴에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겨줄 거라고. 내 대한 죄책감으로 평생 나만 생각하면서 살게 만들어줄 거야. 한채원 제정신이야. 그 사람한테 그런 짓 하지 마. 유진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채원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잘 봐. 서유진,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태민 오빠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리고 넌 이 모든 걸 막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되겠지. And 왜? 유진의 비명과 함께 빗길의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끔찍한 마찰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굉음. 녹음은 그 끔찍한 충돌음을 마지막으로 영원한 침묵 속으로 잠겼다. 태민은 헤드폰을 불에 댄 것처럼 집어던졌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 어떤 비극보다도 참혹했다. 한채원은 비극적인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민을 영원히 자신의 곁에 묶어두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심지어 유진까지 함께 끌고 가려 했던 가해자였다. 서유진은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두를 구하기 위해 미친 듯이 폭주하는 차 안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첫 번째 희생자였다. 태민의 기억 속 사고 현장이 끔찍한 진실과 함께 재구성되었다. 유진을 향했던 채원의 마지막 손짓은 비난이 아니었다.
너 때문에 내 계획이 실패했다는 마지막 저주이자 이 모든 것을 네 탓으로 만들겠다는 악의의 찬 예고였다. 3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슬픔과 죄책감은 한 여자의 뒤틀린 소유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연극에 불과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연극의 가장 어리석은 주인공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상자 안에 있던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다. 이제 이 그림들은 더 이상 한심한 짝사랑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의 기록이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끔찍한 진실로부터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인생 전부를 희생하기로 결심한 한 여자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였다. 그녀의 침묵, 할아버지가 강요했던 결혼에 대한 그녀의 순종, 그것은 죄의 인정이 아니었다. 자신이 모든 비난을 짊어짐으로써 태민이 채원을 아름다운 첫사랑으로만 기억하게 해주려 했던 그녀의 처절한 마지막 배려였다. 그녀는 3년 동안 자신을 증오하는 남자의 곁에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모든 경멸과 냉대를 견뎌냈다. 오직 그를 지키기 위해. 태민의 입에서 기이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무너진 세상의 파편들이, 지난 3년간의 잔인했던 기억들이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녀가 아파서 혼자 끙끙 앓던 밤, 그는 그녀에게 차가운 물 한 잔 건네지 않았다. 그녀가 애써 차린 생일상을 그는 그대로 뒤엎어버렸다. 그는 수많은 밤 다른 여자들을 품에 안고 이 집으로 돌아왔고, 그녀는 그런 그를 아무 말 없이 맞이했다. 자신이 그녀에게 저질렀던 모든 잔인한 행동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그가 숭배했던 여자는 악마였고, 그가 경멸했던 여자는 천사였다.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오만함,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3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를 완전히 짓눌렀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마침내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절규가 텅 빈 펜트하우스를 가득 메웠다. 유진아, 서유진, 그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마지막 진실은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참혹한 절망이었다. 강태민의 절규는 텅 빈 펜트하우스의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졌다. 그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그의 귓게는 오직 빗소리와 유진의 비명, 그리고 채원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만이 끝없이 반복 재생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는 망가진 인형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그가 흩어버린 상자의 내용물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낡은 스케치북, 빛바랜 영화 티켓들.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한심한 잡동사니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자가 바친 순수한 사랑과 희생의 유물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3년간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을 고발하는 증거물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잔인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단 한 번도 의미를 두지 않았던, 그래서 무심코 지나쳤던 그녀와의 순간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결혼 후 첫 번째 기념일이었다. 그날 유진은 서툰 솜씨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태민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보란듯이 다른 여자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그는 비웃음을 날렸다. 누가 이런 걸 먹고 싶어 할 줄 알고 당장 치워. 그의 차가운 말에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을 갈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단 한 번이라도 정상적인 부부의 흉내라도 내보고 싶었던 것이다. 어느 겨울밤 그녀는 심한 독감으로 알아누웠다. 그는 끙끙 앓는 그녀의 신음소리를 들었지만 방문 한번 열어보지 않았다. 오히려 관심 끌려는 수작이라며 그녀를 비난했다. 39도가 넘는 열에 시달리며 그녀는 그 넓고 차가운 집에서 완전히 혼자였다. 물수건 하나 얹어줄 사람 없이 그녀는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까. 그의 잔인함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사소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면전에 물컵을 던졌고 사람들 앞에서는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3년 동안 서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왔다. 교육.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에 그는 몸을 웅크렸다. 후회라는 감정은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었고 영혼을 불태우는 지옥불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었다. 집 안 모든 곳에 그의 죄악이 그리고 그녀의 고통이 스며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를 몰아 정처 없이 밤의 도시를 헤맸다. 화려한 넌사인 불빛들이 눈물에 젖은 씨앗 속에서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에게 이 죄를 용서받아야 할까? 한참을 달리던 그의 차가 멈춰 선 곳은 그의 할아버지 강 회장의 자택 앞이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강요했던 사람. 태민은 차에서 내려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저택의 문을 두드렸다. 한밤중에 소란에 잠옷바람으로 나온 강 회장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손자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태민이냐?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알고 계셨습니까? 태민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3년 전 사고의 진실. 서유진이 왜 저와 결혼해야만 했는지. 할아버지는 전부 알고 계셨던 겁니까? 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짧은 침묵은 태민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는 모든 것을, 혹은 대부분의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채원의 집착과 광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유진이 태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뒤집었었다는 사실도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손자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진실을 묵인했다. 그는 유진의 희생을 당연하게 이용했던 것이다. 모든 것은 널 위해서였다. 저를 위해서요. 태민은 허탈하게 웃었다. 할아버지의 그 이기적인 결정이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자신을 지배했던 거대한 벽이었던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은 이제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이제 온전히 혼자였다. 다음 날 새벽, 태민은 회사로 향했다. 밤새 고통과 후회 속에서 너덜너덜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냉정하고 오만했던 CEO의 눈빛은 사라지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처절한 남자의 눈빛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의 모습에 비서실 직원들은 경악했다. 구겨진 옷, 붉게 충혈된 눈, 그리고 얼굴을 뒤덮은 깊은 절망감.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가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요.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김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그의 앞에 섰다. 지난번 명령은 취소야. 태민은 고개를 숙인 채 겨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발 내 아내를 찾아줘. 비용이 얼마가 들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세상 끝까지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줘.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애원에 가까웠다. 냉혈한으로 불리던 남자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목숨을 걸고 찾아오겠습니다. 김 비서가 나가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동이 트고 있었다. 여명의 빛이 통유리 창을 통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컴퓨터를 켜 김 비서가 예전에 보고했던 유진의 신상 파일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낡은 증명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실제로 본 적 없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였다. 그는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이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의 기나긴 붕괴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지독한 후회를 연료 삼아 타오르는 끝없는 추격의 시작이었다. 강태민의 세상은 서유진을 찾는 일, 단 하나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제이테크의 냉철한 CEO는 사라지고 아내의 행방을 쫓는 망령 같은 남자만 남았다. 그의 거대한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부와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의 죄책감과 후회가 유령처럼 떠도는 거대한 감옥이었다. 그는 서재를 수색 본부로 삼았다. 벽에는 대한민국 전도가 붙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와 이동 가능 경로들이 붉은색 펜으로 어지럽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세상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다. 국내 최고의 사립탐정팀이 24시간 내내 가동되었다. 그들은 유진이 마지막으로 현금을 인출한 은행의 CCTV부터 그녀가 탔을지 모를 모든 기차와 버스의 탑승객 명단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나갔다. 신분증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현금만을 사용했으며 인적이 드문 경로만을 이용했다. 태민은 IT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팀을 고용했다. 그들은 그녀가 남겼을지 모를 희미한 디지털 발자국이라도 찾아내려 했지만 그녀는 인터넷은 물론이고 공중전화조차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현대사회에서 완벽하게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증발해버린 것이다. 기계와 사람에만 의존할 수 없었던 태민은 직접 그녀의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3년간 철저히 외면했던 아내 서유진의 진짜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그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만난 늙은 이웃집 할머니는 유진을 기억하고 있었다. 유진이 기억나지? 말수는 적어도 속 깊고 그림 잘 그리던 예쁜 학생이었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고생 많이 했지.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김치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시집가고는 통 연락이 없어서 서운했어. 대단한 부잣집으로 갔다더니 잘 사는 줄만 알았지.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태민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에게는 돌아갈 친정도 기댈 가족도 없었다. 그는 유진이 다녔던 대학교의 미술대학을 찾아갔다. 수소문 끝에 그녀를 가르쳤던 늙은 교수를 만날 수 있었다. 서유진 학생 기억납니다. 재능이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특히 인물화를 그리는 솜씨가 남달랐지.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이 탁월했어. 졸업하고 유학 가서 더 크게 성장할 제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림을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집안에 사정이 생겼다면서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교수의 서재 한편에는
낡은 학생 작품집이 꽂혀 있었다. 교수는 그 책을 꺼내 유진의 그림이 실린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햇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한 남자의 옆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바로 유 10대 시절의 강태민 자신이었다. 그림 속의 그는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평화롭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화가가 되는 꿈을 포기했다. 자신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녀는 이미 그를 위해 많은 것을 버려왔던 것이다. 그녀의 과거를 알아갈수록 그의 죄책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는 단지 아내를 무시하고 경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사람의 인생과 꿈,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짓밟아버린 파괴자였다. 수색이 몇 달째 성과 없이 이어지자 태민은 서서히 망가져갔다. 그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날카롭던 턱선은 수염으로 뒤덮였고 완벽하게 관리되던 몸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회사의 중역들은 그의 변화에 경악했지만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채원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혹시라도 그녀가 자신의 딸과 유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무언가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자네가 여긴 무슨 낯으로 찾아와. 채원의 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원망을 쏟아냈다. 그녀에게 태민은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나 다름없었다. 유진이라는 그 애, 처음부터 우리 채원이를 질투했어요. 채원이가 죽던 날도 그 애가 채원이 차에 억지로 올라타서 이상한 소리를 해댔다고 들었어. 우리 채원이는 그 애 때문에 채원의 어머니는 딸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미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어떤 진실도 들리지 않았다. 태민은 그곳에서 어떤 해답도 얻지 못한 채 더 깊은 절망감만을 안고 돌아섰다. 서유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태민은 다시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참아버리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두었던 유진의 물건 상자들을 거실로 끌고 나왔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을 펼쳐들고 아이처럼 오열했다.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을 다 가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과거를 되돌릴 수도, 상처받은 영혼을 찾아낼 수도 없었다. 완벽한 절망과 무력감이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그가 모든 희망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김 비서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침통했다. 아, 대표님.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찾았습니다. 사모님의 행방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저희가 그토록 사모님을 찾을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김 비서는 봉투를 태민에게 건넸다.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서류의 맨 윗줄을 읽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새로운 종류의 공포와 절망으로 크게 뜨였다. 진단명 뇌종양 말기, 기리오플라스토마, 기레드 하허. 그의 절망적인 수색은 그녀가 아닌 그녀의 잔인한 사형 선고서로 먼저 이어진 것이었다. 뇌종양 말기 글리오블라스토마, 그레이트 4. 진단서에 적힌 차가운 글자들이 강태민의 눈앞에서 일그러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그의 귀를 먹먹하게 울렸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투명한 유리벽이 그의 목을 조르는 듯한 끔찍한 압박감이었다. 이게 무슨...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었다.
김 비서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침통하게 말했다. 사모님께서 댁을 나가시기 몇 달 전부터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극구 알리기를 거부하셔서 가족 연락처도 모두 허위로 기재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맞추어졌다. 그녀가 그토록 완벽하게 사라져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죄책감 때문도, 그에 대한 반항심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베푼 마지막이자 가장 지독한 배려였다. 그녀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무게를 3년간 자신을 증오해온 남편에게 지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 자신의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태민의 몸이 종이장처럼 흔들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들이 다시 한번 그를 덮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끔찍한 진실의 빛 아래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가 두통을 호소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는 꾀병 부리지 말라며 그녀를 쏘아붙였다. 그녀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할 때면 그는 게으르다고 비난했다. 그녀가 접시를 떨어뜨리거나 물건을 잘 찾지 못할 때 그는 그녀의 부주의함을 경멸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병이 보내는 신호였다. 그는 죽어가는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증상들을 빌미로 그녀를 더욱 잔인하게 괴롭혔던 것이다. 그의 죄책감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바위가 되어 그의 영혼을 쉬면 속으로 끌어내렸다. 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악마였다. 그 의사를 만나야겠어. 당장. 태민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밖으로 향했다. 김 비서가 급히 그의 뒤를 따랐다. 유진을 진료했던 의사는 중년에 온화하지만 단호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의 진단서 한 장에 온 세상이 무너진 듯한 남자의 처절한 모습 앞에서 그는 결국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환자분은 처음 진단받았을 때부터 모든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오직 통증을 완화하는 연명치료만을 원하셨죠. 의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태민을 바라보았다. 자신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보호자에게는 절대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분 인생의 마지막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태민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가 3년 내내 그녀를 그렇게 대했으니까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 제발. 태민이 애원하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의사로서의 의무와 인간으로서의 연민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개인적인 대화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환자분께서 어릴 적 살던 바닷가 마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등대가 보고 싶다고. 바닷가 마을, 등대. 그 단어들은 태민의 머릿속에 있던 한 가지 기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서재에 있던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 그 안에 그려져 있던 작은 항구와 하얀 등대가 있던 풍경화. 김비서. 태민은 병원을 뛰쳐나오며 소리쳤다. 그의 절망은 이제
시간을 상대로 한 처절한 광기로 변해 있었다. 그 스케치북 당장 가져와.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등대 사진 자료를 준비해. 사무실로 돌아온 태민은 미친 사람처럼 스케치북의 페이지를 넘겼다. 마침내 그는 기억 속에 그 그림을 찾아냈다. 투박하지만 쓸쓸하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 그림 한쪽 구석에는 여진 리진이라는 작은 지명이 적혀 있었다. 까하세요. 김비서는 즉시 그 지명을 검색했다. 동해안에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작은 항구 마을이었다. 스케치북 속에 등대와 똑같이 생긴 하얀 등대가 그곳에 있었다. 헬기 준비해. 지금 당장 태민의 절박한 외침이 사무실을 울렸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시간과의 싸움뿐이었다. 그녀가 아직 그곳에 있기를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기를. 제이텍 본사 옥상 헬리포트에서 헬리콥터가 굉음을 내며 이륙했다. 태민은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죽음 그 자체와 경주를 하는 기분이었다. 그의 절망적인 수색은 이제 그녀의 마지막을 향한 슬프고도 처절한 순례길이 되어버렸다. 그 길의 끝에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지, 혹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뒤일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헬리콥터가 동해의 작은 항구 마을, 여진 리진 근처의 공터에 착륙했을 때, 세상은 보랏빛과 주홍빛이 뒤섞인 황혼에 잠겨 있었다.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세상의 끝에 와 있는 듯한 고요한 마을이었다. 강태민의 심장은 희망과 공포가 뒤섞여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마을은 작았다. 김비서와 그의 팀원들은 튀지 않게. 그러나 신속하게 흩어져 탐문을 시작했다. 태민은 홀로 텅 빈 해변을 따라 걸었다. 하얀 포말이 그의 구두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이 해변 어딘가에 있을 작은 불빛, 그녀가 있을지 모를 단 하나의 창문을 찾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항구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늙은 어부가 사진 속의 그녀를 기억해낸 것이다. 아, 그 그림 그리던 젊은 양반. 저기 곧 제일 끝에 등대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별채를 빌렸지. 몸이 안 좋아 보였는데 조용히 바다만 보고 싶다고 하더군. 어부가 가리킨 곳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하얀색의 작은 집이었다. 태민은 팀원들을 뒤에 남겨두었다. 지금부터는 온전히 혼자 가야 할 길이었다. 그는 작은 집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3년간의 잔인했던 시간과 지난 몇 달간의 처절했던 수색, 그리고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 죄책감의 무게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자신이 마주하게 될 진실이 두려웠다. 그녀가 살아는 있을까, 살아있다면. 자신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증오경멸 아니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눈빛. 마침내 그는 집 앞에 도착했다. 낡은 나무 문이 소금기 어린 바람에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희미한 클래식 음악 소리와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소박했다. 사방에는 캔버스와 물감, 스케치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등대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커다란 창을 향해 놓인 낡은 안락 의자에 서유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충격적일 정도로 마르고 창백했다. 머리카락은 짧아져 있었고 편안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더 이상 그의 펜트하우스에 살던 그림자 같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나날을 그림과 함께 보내고 있는 연약하고 평온한 한 명의 예술가였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새로운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언젠가는 찾아올 줄 알았다는 듯 그저 담담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에는 증오도, 사랑도, 원망도 없었다.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깊고 고요한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강태민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는 문턱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머릿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던 사죄의 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저 짐승 같은 울음이 그의 온몸을 뒤흔들었다. 유진아, 그의 목에서 쉰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모든 걸 알았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것은 용서를 강요하는 말이 아니었다. 산산조각 난 한 남자가 자신의 죄 앞에 무너져 내리며 흘리는 피눈물 같은 애원이었다. 유진은 손에 들고 있던 연필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무너져 내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은 그에 대한 연민이었을까? 긴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맑고 또렷했다. 용서할 것이 없어요. 태민 씨라는 그 호칭이 부드러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베었다. 나요. 바닥이 차가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녀의 용서는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마지막 관용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를 줄 힘조차 없는 존재라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잔인한 선고였다. 태민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한채원의 진실, 그녀의 희생, 그리고 그녀의 병에 대해서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녀를 찾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고백했다. 유진은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고백이 끝났을 때 그녀의 창백한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것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던 남자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너무 늦게 알아버린 남자에 대한 슬픈 연민의 눈물이었다. 머물게 해줘. 태민이 애원했다. 남편으로서가 아니어도 좋아. 그냥 내 곁에만 있게 해줘. 뭐든 할게. 제발. 유진은 대답 대신 조용히 자신의 옆에 있던 비어있는 의자를 손짓으로 가리켰다. 허락이었다. 혹은 마지막을 지켜볼 자격 정도는 주겠다는 무언의 동의였다. 태민은 그녀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창밖의 등대가 긴 빗줄기를 뿜어내며 어두운 바다를 쓸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화해가 아니었다. 세상의 끝에서 이루어진 슬프고 위태로운 휴전이었다. 그는 마침내 그녀를 찾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그녀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빌린 시간은 소금기 섞인 바닷바람처럼 고요하고 서글프게 흘러갔다. 강태민은 작은 별채의 낡은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동이틀 무렵 그는 부스스한 몸을 일으켰다. 거실 한편에서 서유진은 이미 일어나 담요를 두른 채 창밖의 여명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연필을 쥔 그녀의 손은 이제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곳에는 남편도 아내도 없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한 여자와 그녀의 마지막을 지키는 죄인인 한 남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태민은 제이테크의 대표이사라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그는 서툰 솜씨로 그녀를 위한 식사를 준비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칼로 야채를 썰었고, 죽을 끓이다 냄비를 태우기 일쑤였다. 하지만 유진은 그가 만들어준 간도 제대로 맞지 않는 음식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넘겼다. 그녀가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그는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가 좋아하던 낡은 시집을 힘없는 목소리로 읽어주었다. 그녀의 손이 떨려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날에는 그가 대신 그녀의 붓과 연필을 정성껏 닦아 정리했다. 그것은 3년간 그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보살핌이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뒤늦은 그리고 처절한 속죄의 몸짓이었다. 유진의 정신이 맑은 날이면 두 사람은 아주 조금씩 대화를 나누었다. 아픈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렸던 그림 속 풍경들에 대해, 언젠가 가보고 싶었던 작은 미술관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민은 그녀에게 한채원에게조차 털어놓은 적 없었던 자신의 외로웠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서로에 대한 진짜 알아감의 시간을 삶의 마지막 문턱에서야 비로소 갖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녀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다.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진통제의 양은 점점 늘어났다. 태민은 속수무책으로 세우러져가는 그녀의 생명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이 신이 그에게 내린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유진은 기적처럼 잠시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바람 쐬고 싶어. 태민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들었다. 깃털처럼 가벼워진 그녀의 몸무게에 그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를 안고 절벽 끝, 등대가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바위에 걸터 앉아 그녀가 기대기 편하도록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었다. 따스한 가을 햇살과 시원한 바닷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다. 유진은 오랫동안 말없이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아름답다.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이런 풍경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태민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달았다. 만약 3년 전 그가 진실을 알았더라면, 만약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더라면 지금 이 순간은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이 막 잃어버리려는 이 여자를 이제야 비로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너무 늦어버린 슬픈 깨달음이었다. 며칠 뒤 새벽, 그날은 유난히 파도가 잔잔했다. 늘 그녀의 곁을 지키던 태민은 잠시 깜빡 잠이 들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이제 막 밝아오는 여명의 빛으로 가득했다. 그의 손을 잡고 있던 유진의 손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그녀는 가장 좋아하던 창가에 안락의자에 앉아 동이 트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마치 자신의 마지막 스케치를 완성하고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는 예술가처럼 태민은 오열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댈 뿐이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길고 잔인했던 속죄도, 그녀의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삶도. 1년 후 강태민은 제이텍의 대표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냉혈한 CEO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연민을 아는 더 인간적인 리더가 서 있었다. 그는 거액의 사재를 출연해 서유진 예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그녀처럼 재능은 있지만 환경이 어려워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했다. 그녀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다른 이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그녀의 기억과 정신을 세상에 남기는 방식이었다. 어느 가을날, 태미는 재단이 후원하는 신진 작가들의 전시회가 열리는 작은 갤러리를 찾았다. 전시회의 중앙에는 특별히 기증받은 2점의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한 점은 그녀의 대학 시절 은사가 보관하고 있던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를 그린 그림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점은 그녀가 여진의 작은 집에서 마지막으로 그렸던 여명 속의 등대를 담은 스케치였다. 태미는 한참 동안 그 2 그림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조용했던 사랑의 시작과 그의 지독했던 후회의 끝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앞으로 평생 이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그에게 가르쳐준 아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교훈 또한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그녀의 기억은 이제 그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동반자가 되어 그의 곁에 머물렀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가장 슬픈 방식으로 끝을 맺었다.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구원을 얻었다.